부채는 그런 리스크가 있지. 그래서 리스크까지는 얘기를 한 거고. 일단 부채 비율하고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부채 비율은 뭐 자본 대비 부채가 얼마냐 요 내용이고, 이자 보상 비율은 내가 1년에 번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낼 수 있는가, 몇 번을 낼 수 있는가, 이걸 나타낸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잘 보면, 재무제표가, 한번 재무제표를 보면서 얘기하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 구조를 좀 구조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한번 볼까? 이 효성중공업 거야. 아까 켰던 거. 그래서 이제 연결 손익계산서고, 이거 좀 깔끔하지 않네. 잠깐만. 기업 보고서를 봅시다. 기업 보고서. 기업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업 보고서. 24년 사업 보고서로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나? 잠깐만. 안 나오나? 오케이. 잠깐만. 지금 나오지? 24년 사업 보고서고 효성중공업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구조를 한번 보려고 그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한 개 매출 총이익으로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판매 관리비랑 연구개발비 빼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영업이익에서 채권자는 어디서 가져갈까, 이자를? 채권자. 자, 기업의 이해 관계자가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기업의 이해 관계자가 뭘까? 첫 번째는 채권자야. 채권자. 두 번째는 뭘까? 이해 관계자. 기업의 이해 관계자. 재무적으로. 뭐 채팅 치고 있네. 안 치고 있네. 채권자. 첫 번째 채권자. 두 번째. 그치. 주주.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도 있어. 놀랍게도. 화면 보이지? 3주체. 하나는 뭘 것 같아? 이 얘기는 많이 안 했어서 잘 모를 수도 있어. 이게 정부야, 정부. 뭐야? 법인세, 법인세. 얘는 이자. 얘는 주주는 뭐야? 주주는 아니지. 자본이지, 자본. 이 자기 자본의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 자본을 늘리면 좋은 거야.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가 늘어나는지를 봐야 되냐면 북밸류가 늘어나는지 봐야 돼. 북밸류. 기업 가치가. 이 재무 상태표에 이 자본 있잖아. 자본. 이 자본 총계가 늘어나는지가 중요해. 주주 입장에서. 자본 총계. 왜? 왜 이게 늘어나는 게 중요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이익 잉여금. 이 이익 잉여금이 쌓이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기업 주주 입장에서. 근데 이익 잉여금은 뭐에서 나온 거야? 늘어나는 게?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에서 나오는 거야, 당기순이익. 이거 보니까 한 번 더 짚어주길 잘한 것 같다, 지수야. 아주 답변 좋아. 답변 잘 해야 돼. 왜 영업이익이야? 영업이익도 맞아. 근데 영업이익은 너무 윗단에 있어. 뭐냐면, 자, 아까 3주체가 뭐라 그랬어? 첫 번째가 채권자잖아, 채권자. 그럼 채권자가 이 손익계산서 상의 어딘가에서는
이자를 가져갈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얘네가 기업이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자본으로 영업을 했어. 그게 재무상태표에 봐봐. 부채가 타인 자본이고 자본이 자기 자본이잖아.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자산이지, 자산. 이건 알지?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 자산을 굴려가지고 한 해 동안 영업을 해서 이제 매출액이 나온 거잖아. 그지? 자산을 이용해서 장사를 한 거야, 말하자면. 그지? 그게 뭐 여기 4조 9천억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 3주체가 이 기업한테 바라는 바가 있잖아. 그지? 채권자는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원할 것이고, 정부는 어때? 야, 니네 돈 벌었으니까 법인세 내야지, 법인세. 세금 내. 이게 정부야. 그 다음에 주주는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거를 가져간단 말이야. 요게 이익잉여금으로 가서 꽂힌다고. 그지? 이해했어, 이 구조를? 여기서부터 매출액부터 영업이익까지는 그냥 이 기업이 장사를 해서 뭐 재료비도 있고 원가도 있고 뭐 판매하려면 또 판매 관리비 들어가고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 한 다음에 남는 영업이익이 우리가 장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남았습니다. 영업이익 남았습니다. 하는 돈이란 말이야. 그럼 이 돈에서 이제 아까 말한 3주체가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채권자가 가져가는 게 요 안에 들어가는 거야. 요 안에. 금융비용에 들어가 있지 아마도. 이건 뭐 이 주석을 보면 나오는데 요 안에 뭐 이자가 들어가 있겠지. 기타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를 정부가 떼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남는 거를 주주가 가져가는 거야. 이해됐나? 구조가? 어. 그러면 이 이자 비용은 얘네가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던 상관없이 얘네가 그냥 가져가는 거야. 야, 적자여도 마이너스로 또 가져가. 근데 법인세는 어때? 법인세? 법인세 산식이 어떻게 되지? 법인세 산식. 법인세 산식은 번 돈에 대해서 세율을 부과하지. 소득에 대해서. 그지? 우리랑 똑같잖아. 우리도 소득세 낼 때 소득이 빵원인 사람한테 소득세를 낼 수가 없잖아. 소득이 빵원인 사람은. 기업도 똑같거든. 그래서 그치. 뭐 영업이익 곱하기 세율인데 실제 얘네가 번 돈을 기준으로 해. 그 세무서 세율하고 얘네 법인이 산출하는 법인세하고 조금 다르긴 해. 근데 어쨌든 번 돈이 있어야 세금을 낸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적자 기업이잖아? 그럼 법인세를 안 내. 그리고 주주이익은 어때?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이익이 적자면 자본이 깎이잖아, 오히려. 그지? 그러니까 적자 기업은 채권자만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이익을. 이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채권자랑 다르게 주주는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돼. 이익을 잘 내야 돼. 물론 채권자도 기업이 존속해야만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안정성을 중요시하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자 보상 배율은 사실은 이제 걔네한테 채권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긴 해. 물론 주주 입장에서도 영업이익으로 이자 얼마 낼 수 있어? 니네 재무구조 안정돼 있어? 이자 내고 나서 우리한테 줄 돈 남아 있어?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이자 보상 배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자 보상 배율은 그냥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이
이 네이버 증권에 가면은 이 종목 분석에 이 재무 분석 있어. 재무 분석. 재무 분석이 아니구나. 잠시만요. 투자 지표구나. 투자 지표를 가보면 이게 안정성 항목이 있어. 안정성 항목. 이 수익성 보면 이런 거 나오고 아까 말한 ROE, ROA, ROIC 이런 것도 나오거든. ROIC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안정성 탭을 가면은 보면은 다 나와. 뭐 이자 보상 비율, 당좌 비율, 유동 비율, 순 부채 비율, 부채 비율 다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자 보상 비율을 보면은 4.07이잖아. 24년 12월에. 그럼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이제 4번 낼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뭐 안정화돼 있다고 볼 수도 있지. 근데 항상 이거는 산업별로 비교를 해야 돼. 산업별로. 같은 업종에서 어느 정도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나. 왜냐면 얘는 부채 비율이 되게 높아 보이잖아. 200%잖아. 자본 대비 2배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이걸 비교할 때는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이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좋아.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도 100%가 넘지, 150%. 이자 보상 배율은 훨씬 더 얘가 더 안정적이다. 22.61%. 22.61. 얘는 영업이익으로 22번이나 이자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차이는 사실 효성중공업이 아까 전력기기 사업만 한다고 하지 않았잖아. 얘는 건설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의 특징이 뭐야? 부채가 높지. 그런 특징도 감안을 하긴 해야 돼. 기업 분석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영업부채랑 비영업부채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영업부채랑 비영업부채 얘기하고 끝내. 영업부채랑 비영업부채 뭘까? 내 옆에다 써놨는데 영업부채는 이자가 없는 부채, 비영업부채는 이자가 있는 부채.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얘는 영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부채야. 얘는 자본 조달이 자본 조달. 자본 조달 부채. 돈을 빌리는 부채고 얘는 돈을 빌린 부채가 아니라 앞으로 돈을 내야 되는 부채야. 그 부채의 의미가 부채의 의미 뭐냐면 미래에 돈을 줘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자산 미래에 돈을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아까 채권 어때? 채권 뭐 부채 채권 단기 차입금 1년 이내에 돈을 줘야 돼. 장기 차입금 1년 이후에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돈이 나가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이제 비영업 부채고. 영업 부채는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재무제표 보면서 많이 봤는데 영업 부채는 매입 채무. 내가 서비스나 물건을 받았는데 아직 돈을 안 준 거. 어때? 미래에 돈을 결국 줘야 되지. 그래서 매입 채무가 부채야. 그 다음에 연금, 퇴직연금. 어때? 내가 미래에 퇴직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아직 돈을 안 줘. 미래에 결국 줘야 되는 돈. 이런 것들이 있지. 미지급금도 있고.
서비스를 받았는데 아직 돈을 안 주고 미래에 돈을 줘야 돼. 그래서 부채의 의미는 이제 미래에 돈을 줘야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은 다 이제 미래에 돈을 줘야 되는 거고, 다만 비영업 부채는 이자가 발생하는 돈이고, 영업 부채는 우리가 기업이 영업을 하면서 미래에 돈을 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거야. 근데 이거는 뭐 이자 비용이 없어. 그럼 어때?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볼 때 재무제표를 봤는데 부채 총계가 많아. 부채가 많아, 부채가. 아, 이 기업은 부채가 많네. 안 좋네. 안 좋네. 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지. 왜? 비영업 부채가 많으면 어때? 비영업 부채가 많으면 어떨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볼까? 현금 흐름이 나쁘지 않다. 왜 현금 흐름이 나쁘지 않을까? 왜 현금 흐름이 나쁘지 않아? 그치. 돈을 원래 줘야 되는데, 아직 돈이 안 나갔어. 그럼 이 돈은 어딨어? 나한테 있잖아, 나한테. 나한테 있잖아. 그럼 어떻게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어? 쉽게 생각해봐도. 이 돈으로 뭐, 그냥 예금 통장에만 넣어도, 어때?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그지? 그냥 이거를 예를 들어서 원래 줘야 되는 돈이야. 원래 그냥 줘야 돼. 왜? 물건을 샀으니까. 근데 안 줬어. 1년 뒤에 줘도 돼. 그럼 어떻게 돼? 재무제표 부채상에는 매입 채무로 남아있어. 근데 실제 현금은 어때? 기업이 그냥 1년간 굴릴 수 있는 거야. 원금이 보장되는 형태의 금융상품을 살 수도 있고, 또는 이 돈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물건을 더 살 수도 있어. 다른 물건. 그래서 영업에 이용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이익이 늘겠지. 그래서 이제 비영업 부채가 많으면 좋아. 왜? 기업의 운전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운전 자본이라는 건 이제 묶이는 돈이야, 묶이는 돈. 그래서 아까 무차입 경영을 하는 기업들 있잖아. 무차입 경영을 한다.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봐도 부채가 있어. 근데 그 부채는 어떤 부채? 이게 비영업 부채가 아니에요. 영업 부채다. 잘못 얘기했네. 영업 부채. 그 부채는 제 영업 부채인 거지. 영업 부채. 이자 비용이 없는 부채인 거지. 그러니까 무차입 경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 기업은 부채가 많아도 좋은 거지. 왜냐면 빨리 돈이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 이런 기업들이 그때 말한 이제 코스트코 같은 기업. 이제 삼양식품도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 공장을 지었어가지고 한번 볼까?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 그 네이버 금융에서도 파악할 수 있고, 아까 본 안정성 그쪽에서 그냥 쉽게
기업 보고서에서 그냥 이 재무상태표 가면 알 수 있어. 부채. 차입금이 있네. 얘는 차입금이 있으면 무차입 경영은 아닌 거지. 장기 차입금도 있고. 주 16을 보면은 차입금 및 사채가 있는데 운영자금 대출을 받았네. 얘는 이제 무차입 경영이라 볼 수는 없는 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기업 보고서만 봐도 뭐 영업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비영업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JYP가 무차입 경영으로 유명한데 한번 볼까? JYP 엔터테인먼트고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뭐 현금도 2,040억이나 있고 부채를 보면 매입 채무, 뭐 금융부채, 유동 금융부채, 기타 부채니까 선수금, 차입금이 없죠. 보면은 차입금이 없어요. 여기도 차입금이 없습니다. 주석에서 차입금을 한번 쳐볼까? 보면은 차입금이 없죠. 기타 금융부채 볼까? 리스 같은 건 좀 있네요. 얘는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살펴보면 될 것 같아. 오늘 부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채는 사실 내가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그냥 한번 보는 정도. 얘네 부채가 뭘로 구성돼 있고 언제 중요하냐면 얘네가 아까 말했듯이 그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 시가총액이 줄어들잖아.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주당 순이익이 줄어들잖아. 주당 이익이, 주당 가치가. 그러니까 유상증자 같은 거를 기업이 하게 되면은 그 기존 주주한테 좀 안 좋거든. 이게 예를 들어 뭐 사업 확장 때문에 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차입금을 먼저 쓰면 되니까 주식수를 늘려버리면 이제 주주한테 안 좋아서 유상증자하는 기업을 이제 꺼리게 되는데 기업의 재무 상태랑 부채 상태를 보면은 얘네가 지금 현금이 얼마고 매년 이익으로 얼마를 벌어들이는데 이자를 얼마씩 내고 있어. 근데 이게 이제 턱 밑까지 왔어. 이제 현금이 없어. 그러면은 기업이 자본 조달하는 방법은 유상증자밖에 없거든. 차입이 더 이상 안 되는 경우.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유상증자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 같아. 유상증자를 얘네가 할 것이냐, 혹은 이제 아까 말한 그 전환사채 발행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언제 늘어날 것인가, 언제 물량이 늘어날 것인가. 그럼 그런 타이밍은 좀 피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좋겠지.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아까 초반에 말한 이제 토모큐브라는 기업을 내가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얘네가 적자 기업이란 말이야. 그럼 이 영업 적자로 인해서 필요한 현금이 있는데 그 필요한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 얘네가 현금이 많이 있어. 그래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버틸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지켜보면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얘네가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야만 추가적인 자본도 조달이 필요하지 않겠네?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그때 갔는데 계속 적자야. 그러면은 얘네가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든지 차입금을 늘리든지. 근데 차입금을 늘리면 또 이자가 늘어나니까 비용단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이제 당기순이익이 안 좋아질 수가 있겠지.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자 보상 배율이 뭐 중요한 이유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그 정도 그 의사결정할 때 부채를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채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도 좀 파악하고. 영업 부채가 많으면 되게 사업 그 비즈니스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 왜냐면 원래 을 입장에서는 직장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돈을 바로바로 줘야 되잖아. 뭐 회사한테도 바로바로 세금 뜯기고 그 세금을 뜯기고 남은 돈으로 우리가 소비를 하잖아. 근데 그 소비할 때도 우리가 현금을 다 빠른 시일 내에 줘야 되잖아. 현금을 막 1년 뒤에 주고 그러지 못하잖아. 근데 기업이 영업 부채가 많아서 돈을 천천히 줘도 된다는 거는 되게 그 산업 사이클 내에서 얘네가 되게 갑의 입장에 있다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기업 경쟁력을 좀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부채는 여기까지 하고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할게요. 좀 써 놨는데 재무지표. 재무지표는 그거야. 그냥 지금의 기업의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재무지표를 보는 거거든. 근데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해. 왜냐면 절대적인 게 없어. 약간 고무줄 같아서. 그거는 다음에 한번 얘는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일요일이니까 늦게까지 하긴 좀 그렇고. 이거는 8회차 때 합시다. 혹시 뭐 질문 있나요? 아무거나.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과정 어떤 거? 이 부채로 기업을 보는 거? 한번 같이 볼까 그러면? 토모큐브 한번 볼까? 나도 어차피 볼 생각이었는데. 그냥 기업을 한번 봅시다. 뭐 부채뿐만 아니라. 네, 제접하세요. 혹시 토모큐브 본 사람 내가 올려준 거 다 안 봤겠지? 가만히 봤어 혹시? 뭐 볼 시간 없었겠지. 워낙 좀 토모큐, 토모큐브 아무도 안 봤을 것 같긴 해. 나 신나서 올렸는데. 오 이거 수락 안 해도 봐. 어? 지훈이? 지훈아 그 토모큐브 내가 올려준 거 혹시 봤니? 못 안 봤을 봤습니다. 것 같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못 봤어요. 그지? 너무 네. 많아서. 그냥 내가 그런 식으로 할게 그러면. 내가 결국에는 우리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각자 기업을 좀 찾아보고 괜찮아 보이는 거 이제 약간 추천이라기보다는 이제 같이 공유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의 약간 여기서 리스크라고 보이는 거 의견 막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하는 건데 이 기업 통해서 한번 해보자. 살짝만 맛배기로. 이 기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유튜브 보다 보면 이제 다양한 애널리스트나 금융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기업이 좀 전망이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율촌화학이랑 토모큐브를 추천한 사람이 좀 있었어. 근데 내가 화학 쪽은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율촌화학은 그 2차 전지 패키징하는 기업이더라고. 그래서 그쪽은 잘 안 봤고 이제 토모큐브라는 기업을 좀 봤는데 그때 한번 보고 뭐 이런 기업도 있네 한 3천억 정도 되네 하고 넘어갔었거든.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에 어떤 사람이 이제 토모큐브 관련한 블로그 글을 올린 게 올라왔어. 근데 그 근거가 이제 SMIC라고 하는 서울대에 그 투자 동아리가 있거든. 그 VIP 자산운용이라고 거기 이제 최준철 대표가 있어. 그 사람이 거기 출신이야. 서울대 투자 동아리 출신인데 거기서 그 리포트를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낸단 말이야. 보면은 잠깐만
얘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자산운용사처럼 홈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서울대 동아리야. 투자연구회. 얘네가 되게 잘하는 게 이런 보고서를 발간을 해, 얘네가. 그리고 올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 다운로드 받으면 이런 식으로 올린단 말이야. 근데 되게 이게 퀄리티가 좋아. 왜냐면 얘네들이 동아리 애들이 이렇게 팀으로 모여가지고 학기마다 이거 하나를 쓰는 거야. 프로젝트로. 그래서 퀄리티가 생각보다 되게 높아. 내용도 길고. 그래서 기회 되면은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좋아. 이런 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중에 이제 토모큐브가 있어. 토모큐브. 5월에 올라온 거. 5월에. 다른 것도 시간 되면 한번 읽어봐. 좀 길긴 하지 뭐. 그래서 내가 요거를 이제 읽게 된 거야. 주말에 한번 읽어본 거야. 그랬는데 되게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아서 뭐냐면은 이제 FDA에서 그래서 이 동물 실험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이제 오가노이드라는 기술 그리고 AI 기술 이런 걸 이제 대체로 쓰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 그래서 이제 구글에다가 이런 식으로 FDA 동물 실험을 딱 쓰면 이제 4월 10일에 임상 동물 실험 없앤다. 실험 단계적 폐지. 이런 내용이 나와. 그래서 AI 신약 개발, AI로 대체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 이거는 23년부터 나왔던 얘기야. 근데 이제 25년 4월에 이거 이제 폐지하겠다. 단계적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거든. 그래서 보면은 항체 의약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케미칼까지 가고 오가노이드랑 AI를 활용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동물 실험 대신에 이걸 써서 이제 전임상 시험을 하겠다 이거야. 그런 이제 흐름이야. 약간 이 의료계의 제약계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오가노이드 시장이 커질 건데 이 토모큐브가 오가노이드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냐 라는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1번이 전임상이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전임상 단계를 통과해야 임상으로 갈 수 있는데 임상은 인간한테 실험하는 거야. 그래서 임상은 1차, 2차, 3차를 통과해야 이제 신약 그 유통 승인이 나는 거거든. FDA 승인이 그때 나는 건데 그 임상 전에 전임상을 해야 돼. 근데 전임상 단계에서 원래 동물 실험을 썼었는데 뭐냐면 동물 실험에서 통과한 것들이 임상에 갔을 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 사례들이 많다는 거야. 실패 사례가 많고.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오가노이드 기술이 쓰이고 있었는데 이 FDA 조치로 인해서 행정적인 것까지 풀리면서 전임상의 오가노이드가 새로운 이제 대세가 될 거다. 이게 이제 산업적인 변화의 포인트 1번이야. 새로운 산업이 이제 개화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 토모큐브 기술이 이 오가노이드 전임상에서 아주 잘 쓸 것이다.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이제 고해상도 3D 이미지를 기록하는 비표지 방식의 현미경이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이제 토모큐브의 2세대 홀로토모그래피거든, 이 HT가. 이 홀로토모그래피 기술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 연구실에서만 썼는데 이제 뭐 신제품 출시해가지고 뭐 제약사랑 뭐 하고 뭐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고 나중에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콘텐츠가 있어. 무려 이제 30페이지짜리인데 이걸 한번 쫙 다 읽어봤어.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전임상에서 제약사들, 빅파마가 이제 그 미국의 엄청 큰 제약사들이거든. 로슈라든지 뭐 일라이릴레라든지 되게 많은데 뭐 머크라든지 이런 애들. 걔네들이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실패 비용을 줄이려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이제 오가노이드 시장이 이제 개척이 되면서 이 홀로토모그래피 기술로 오가노이드를 관찰하는 게 이제 대세가 될 거다. 이제 그게 표준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야. 여기는 쭈루루루 뭐 신약 개발에서 뭐 전임상 단계에서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전임상이 중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물론 중요하겠지, 전임상이. 뭐 임상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전임상이 잘 통과가 돼야 임상도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신약 개발 단계가 나오잖아. 이런 리포트를 읽으면 좋은 점이 되게 잘 이런 걸 해놔가지고 공부하기가 편해. 그래서 신약 개발이 기초, 전임상, 임상, 상업화 있다는 거고. 뭐 오가노이드가 인공 장기야. 인간의 장기를 이제 이렇게 파편화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실험하는 건데, 뭐 동물한테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신약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이런 거를 인간하고 되게 유사하게 반응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오가노이드 연구가 이번에 된 게 아니라 최근에도 되게 많고 되게 오랫동안 이루어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FDA가 뭐 승인할 수 있는 범주 중에 오가노이드가 있다. 그래서 얘네가 만드는 현미경이 이 오가노이드를 관찰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거지. 이제 홀로토모그래피 기술로 이제 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정확한 기술은 이제 토모큐브에 25년 1분기 IR 자료를 보면은 좀 자세히 나와 있고, 하여튼 그래서 얘네 주장은 그거야. 이제 FDA에서 동물 실험을 폐지하기 때문에 전임상 단계에서 오가노이드를 쓸 거고, 오가노이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 토모큐브의 이 HT, 2세대 HT 홀로토모그래피 기술을 사용한 이 장비로 봐야 된다. 그 내용이야. 그래서 빅파마랑 같이 얘네가 협업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고, 이게 한 26년, 27년 정도면 양산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오가노이드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바이오 쪽이잖아. 비바이오 쪽. 이 보면은 요 그림 볼래? 요 그림 보면은 아까 본 위에 현미경 그림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그냥 안경을 안 쓰고 보다가 선명하게 안경으로 보는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했대. 그건 내가 얘기한 건 아니고 토모큐브 이제 주주서원에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쭈르륵 좋다. 그래서 오가노이드 쪽에서는 얘네가 이제 핵심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오가노이드만 되는 게 아니라 확장성이 엄청나다. 뭐냐면 이제 반도체 쪽. 왜냐면 이게 빛을 LED를 쏴가지고 3D 이미지를 구현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이오 쪽에서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지. 비바이오 쪽에서도 반도체랑 뭐 디스플레이 쪽, 유리기판, 하이브리드 본딩 뭐 이런 쪽에서도 쓸 수 있고, 비파괴이기 때문에 뭐 산업 어디서든 이제 완전 미세화된 공정에서는 다 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활주로가 엄청 길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토모큐브의 이 IR에 가보면 이제 IR 데이터가 있어. 내가 찾는 과정을 그냥 보여주는 거야. 어떤 식으로 서치를 하는지. 그래서 저런 걸 딱 읽어보고 그렇구나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25년 1분기 IR 프레젠테이션 있어. 이걸 보면은 여기 켜놨는데 이걸 한번 볼까? 이게 이 IR 자료고, 뭐 분석 패러다임 바뀐다. 뭐 오가노이드, 신약 개발, 줄기세포, 세포치료제에 뭐 3D로 보는 게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자기들께 좋다 이거야. 자기들께 좋다. 그래서 뭐 홀로토모그래피가 기존 거랑 뭐가 다르냐,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왼쪽 거 볼래? 왼쪽 거 보면 옛날에 우리 실험실에서 과학 시간에 봤던 뭐 그런 것들이잖아. 잘 안 보여. 사실 뭔지 몰라.
이거는 형광현미경인데 염색을 해가지고 세포에 염색을 해서 이제 보는 거야. 근데 이 염색을 해서 보는 거의 단점이 뭐냐면 이 염색 독소로 인해서 세포가 파괴될 수도 있고 그 되게 이 연구 결과에 그 노이즈가 많이 낀다는 거야. 근데 얘네 거는 염색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뭐 가공도 필요 없고 그냥 3D로 이렇게 선명하게 세포를 다 볼 수 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볼 수 있다. 이게 실제로 그 HT를 활용해서 본 것 같고 이렇게 라이브로 되게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왜 홀로토모그래피냐? Why? 얘는 보면은 좋은 게 이 기기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판매해. 이 주주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야. 그리고 AI 기반 서비스로 영상 분석까지 제공해줘. 막 여기다가 뭐 색깔 칠해준다든지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든지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항상 반복 매출이 이 장비를 판매하는 사업은 반복 매출이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니까 매년 구독형으로 소프트웨어에 수익이 창출된다. 이건 되게 좋은 측면이지. 그래서 애초에 제품을 낼 때 이런 측면까지 고려를 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 뭐 하드웨어는 이건 이제 뭐 표준 프로토콜 제시한다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학계에서 좀 이 토모큐브의 하드웨어를 저 제품을 이용해서 표준화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표준화가 되면 모든 실험실에서 이 제품을 써야겠지 아마. 같은 연구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AR 기술 썼다 뭐 이런 거고 뭐 AR 기술 썼다는 거고 근데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항상 이런 거는 이제 신기술은 경쟁 기업이 들어올 수 있냐 언제 들어올 수 있냐 어떤 기술로 대체될 수 있냐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되게 큰 리스크란 말이야 어떤 기업이든 간에 왜냐면 우리가 이 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리고 설령 이 업계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기술이 이 기술을 파괴적으로 대체할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이런 부분은 경쟁사가 어디가 있고 어떻게 얘네보다 더 앞서 있고 얘네가 왜 따라올 수 없는지를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봐야겠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리스크는 한계는 완전히 알 수는 없다. 미래 기술이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기술 기업에 투자할 땐 그 부분이 좀 리스크긴 한데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은 얘네에 비해서 훨씬 더 압도적이라는 건 볼 수 있어. 광원도 이제 레이저고, 최대 측정 높이도 완전 다르고, 얘는 더 두꺼운 시료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제약사들에서는 좀 두꺼운 시료로 아무래도 오가노이드를 만들기 때문에 좀 이런 경쟁 우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현미경이 많은데 왜 얘네 걸 쓰는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실제로 말만 이런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얘네 걸 쓰고 있어. 어디 나왔었는데. 이렇게 뭐 제약사들이 오가노이드 쓰고 있다는 거고, 뭐 어디 뭐 이런 데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신약 개발, 뭐 비바이오 산업 쪽에도 쓸 수 있다. 반도체 쪽. 반도체 유리기판, 뭐 디스플레이, 첨단 계측.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기술 상용화가 뭐 격차가 5년이다. 뭐 이거는 뭐 모르겠고, 뭐 30개국의 수출 비중이 63.5%다. 그러니까 글로벌로 이미 많이 팔고 있다. 그냥 국내용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 및 메이저 VC들의 투자였지. 그렇고 이거는 뭐 자기들이 그냥 하는 말이고. 그래서 기술성이 어떻게 검증받았냐. 그래서 피인용 논문도 많고 플러스 이제 여기 보면은 많은 데서 이제 쓰고 있다 이거야. 뭐 대학 연구기관, 기업 뭐 이런 데서 100개 이상의 글로벌 대학 연구소 기업 고객사로 보유. 그러니까 아직 산업용보다는 학술용으로 많이 쓰인다는 걸 좀 알 수 있었어. 학술용으로. 근데 어쨌든 학술용으로 많이 쓰인다는 건 이게 표준화가 된다는 거고 결국 아까 말한 제약사 이런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화이자, 머크 같은 데서 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산업용 장비를
제약사용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건 좀 이따 주주서한 보면 나오고. 그래서 뭐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이 HT 기술이 연구자들한테는 거의 뭐 엄청난 선명하게 세포를 볼 수 있는 약간 신세계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글로벌 시장 확장하고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좀 유통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사회이사로 여기에 이제 파크 시스템스의 박상일 대표이사가 있거든. 박상일 대표님이 이미 파크 시스템스 그 원자 현미경을 전 세계에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조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고, 이미 선두에 한번 해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국산화 선도기업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국가의 어떤 주요 기술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고, 경영 실적은 1분기에 안 좋았어. 이 보면은 매출액 자체가 엄청 작아. 그지? 이거 10억이야, 10억. 24년 4분기. 24년 1분기 12억. 엄청 작지? 규모가? 그러니까 어때? 영업이익은 다 마이너스. 24억 마이너스. 24억 마이너스. 30억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4 하면은 영업이익이 1년 동안 100억이 마이너스야. 적자 기업이야, 적자 기업. 그래서 재무만 보면은 사실 투자하면 안 돼. 근데 매출액이 어때? 매출액이. 이게 이게 왜 매출액이 중요하냐면 이때 꺾였는데, 그래서 지금 주가가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 주가를 한번 볼까? 주가를 한번 볼게. 그래서 나는 지금 투자 타이밍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되게 좋은 타이밍에 찾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물론 이제 길게 투자해야 될 기업이라고 난 생각해. 거의 한 5년 정도? 2030년 정도까지 하면은 시가총액 2조는 가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 이건 뭐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보면은, 일봉으로 보자. 일봉으로. 이렇게. 주봉으로 보자. 지금 켜줄게. 보면은 이때 32,500원 찍고 23,000원까지 내려왔어. 이때 5월이거든, 5월. 연초 대비는 그냥 쭉 천천히 가고 있어. 왜 그러냐면 얘가 이익을 내고 얘가 두 번을 점프를 할 거야, 두 번. 첫 번째 점프는 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이야. 그러면 상한가를 한번 찍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양산 단계로 돌아가면은 그때 두 번째 점프가 일어날 건데, 그래서 좀 길게 봐야 되는 기업이긴 해. 왜냐면 아까 봤듯이 IR자를 보면 좀 편한데, 적자잖아. 근데 이제 왜 적자인지를 봐야 되는 거지. 왜 적자야, 지금? 어디부터 적자야? 위에서부터 볼까? 판관비가 굉장히 세네요. 판관비 엄청 세지. 여기까지 보면 어때? 총 이익률이 얼마야, 지금? 50%좀 넘네요. 3590 나누기 5939 하면 60%예요, 60%. 총 이익률이 60% 기업이야. 총 이익률이 60%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원가 절감은 되게 잘 되고 있다. 얘네 기술력을 인정받는다는 뜻이야. 원가 절감이 잘 되고 있다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 얘네가 지금 영업이익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총 이익률이 60% 육박한다는 거는 판관비를 빼면 엄청난 기업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지? 60%라는 거. 이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을 고객한테 가격을 전가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가 기술력이 있다는 거는 여기서 입증이 됐다고 나는 생각을 했고, 매출액 증가율이 빠르게 22년부터 상승한다는 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 여기서는 거의 2배가 올랐어. 그지? 물론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18억, 37억, 59억.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올해 1분기는 되게 안 좋았지, 지금. 이거 곱하기 4 하면은 24억인데, 그러면 완전한 쇼크지. 근데 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긴 하는데, 이거는 위에 나와 있긴 해, 이유가. 여기, 여기, 이거 보이나? 이 화면 나오고 있나? 이 보면은 조직 개편 및 유통 방식 전환 과도기로 매출 실적 부진. 1분기 예상 매출권 다수 4월 이연. 그럼 어때? 2분기 실적을 한번 봐야겠지. 4월 많이 이연됐다고 했으니까. 4월로 많이 이연됐다면 못해도 이 정도는 나오려면, 최소 60억 나오려면 한 분기에 얼마씩 나와야 되냐? 15억 나와야 되잖아. 그럼 2분기에 최소 얘가 못한 것까지 더해서 24억 정도는 찍혀야 된다는 거야. 24억. 이게 찍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 한 8월 정도면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투자를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는 지금부터 조금씩 담을 생각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판관비가 미친 듯하지, 미친 듯이 많지. 그지? 판관비가 개같이 많지.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봤어. 그지? 대충 알았어, 이제. 아, 적자 기업이네. 그리고 판관비가 엄청 크네. 근데 매출 총이익률은 좋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될까? 여기까지 봤으면. 이런 것도 볼 수 있지, 이런 것도. 이익잉여금은 당연히 쪼그라들고 있겠지.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쓰레기같이 나오니까. 뭐 자산총계 이런 거 볼까? 부채총계, 자산총계. 근데 유동자산이 엄청 많네. 아, 이걸로 보자. 25년 1쿼터. 왜냐면 재무상태표니까. 1년 단위로 볼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볼 때 자본, 부채, 자산 보면 되잖아. 자산 볼게. 자산은 22, 23 이렇게 한 250억, 200억 정도 되다가 갑자기 늘었어. 이거 왜 늘었지? 이런 의문이 생겨야 돼. 갑자기 자산이 200억이 늘었네. 그럼 이거 자산을 봐봐. 우리가 자산은 뭐야? 부채 더하기 자본이잖아. 그럼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디선가 자본 조달을 했다는 거야. 그지? 이해가 돼? 네. 그럼 어디서 했을까? 이걸 궁금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나는 이제 답을 알고 있는데. 그럼 부채를 볼까? 부채가 늘었나? 부채가 보면은 이때 유동부채 520억이었는데 갑자기 줄어들었지, 유동부채. 이건 또 왜 그런 거야?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왜 줄었지?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23년에서 24년 갈 때 자산이 200억이 늘었는데 부채는 줄어들었네? 그럼 부채로 조달한 게 아니네? 그럼 뭘로 조달한 거야? 자본. 자본으로 조달한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본 잉여금이 거의 300억 늘었지? 이걸로 뭘 유추할 수 있냐? 아, 이때 유상증자를 했구나. 기업 IPO를 했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얘네가 IPO를 24년에 했습니다. 이런 거를 재무상태표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우리가 되게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 아까. 당기순이익이 계속 적자면, 영업이익이 적자면 버는 돈이 없다는 거지. 근데 판매관리비로 현금은 족족 쓰고 있지. 그럼 니네 현금 있어? 니네 현금 많아? 이걸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 유동자산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업 보고서 들어가서 실제 유동자산이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부채 중에 이자 내야 되는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현금 흐름표 가가지고 니네 1년에 현금 얼마 써? 그 현금 니네 조달할 수 있어? 재무 상태 보고? 그러면 니네가 내년에 똑같은 만큼의 당기순이익에서 적자가 난다고 쳤을 때, 현금 흐름이 난다고 쳤을 때 이게 마이너스 30억이잖아. 올해 똑같이 마이너스 뭐 100억이 난다고 쳤을 때 그 100억 니네 어디 있어? 100억 니네 있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부채로 땡겨오든지 아니면 유상증자로, 이제 IPO 못 하잖아. 기업 공개 못 하잖아. 그럼 자본으로 땡겨오든지 해야겠네? 그럼 니네 유상증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우리가 기업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보는 거야. 됐지? 여기서 이제 IR 자료로 여기까지 판단하고 나서 기업 보고 가서 봐야 될 거 뭐냐? 판관비로 뭐뭐 쓰고 있는지. 아마 R&D로 엄청 쓰고 있겠지. 테크 기업이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유출을 하는데 아닐 수도 있지. 흥청망청 쓸 수도 있지.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율만 보면 돼, 보통. 매출 원가는 이렇게 잘 나오면은 뭐 딱히 볼 게 없어.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좀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나는 아직 기업 보고서를 안 받고 뭘 먼저 봤냐면, 야, 니네 판관비 이렇게 많이 쓰는데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이제 토모큐브의 CEO가 이제 주주서한을 썼더라고, 주주서한을. 그러니까 야, 이것도 참 주주서한을 썼어요. 이게 흔치 않아, 흔치 않아. 이 기업에 투자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대표도 중요하거든, 대표. 그래서 항상 이게 대표이사가 나오면은 인터넷에다가 박용근 치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23년 기사거든? 이런 기사를 쭉 봐.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뭐 23년부터 했네. 여기는 뭐 무슨 사람인지는 안 나오네. 뭐 이런 거 봐도 되고. CEO.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야. 박용근 박사. 이걸 개발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또 생각할 점은 뭐냐면, 아, 카이스트 교수가 창업을 했는데 기술은 오케이. 기술은 그럼 괜찮겠네. 기술은 확신이 있으니까 창업했겠네. 근데 얘가 과연 주주 친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교수가? 경영을 잘 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아? 뭔가? 뭐 학계에만 있었으니까 뭐 이거 주식회사를 잘 운영하겠어? 근데 그런 걸 원래 파악하기가 힘든데 이제 놀랍게도 이제 주주서한이 있어가지고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주주서한을 읽으면 이 사람이 되게 솔직해. 24년을 돌아보는 거야. 24년 리캡이야. 그래서 성과 교훈, 매출은 59억, 상장심사지 가이던스를 근소하게 넘었다. 뭐 큰 의미를 줬다. 근데 영업 손실이 더 커졌다.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근데 이 차이는 미래를 위해서 적극 투자를 한 결과야. 왜냐하면 초기 계획이 없던 비바이오 분야에 플로 토모그래피에 적용한 제품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부를 분리했대. 그러니까 뭐야? 원래는 할 생각 없었는데 비바이오 쪽에도 야, 이거 가능성 있겠는데 해가지고 사업부를 나눠놨다는 거야. 그래서 전문 인력 채용 늘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품 연구 개발 비용이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아까 판관비지, 판관비.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숫자랑 같이 보면은 되게 좋아. 되게 숫자랑 항상 같이 보는 그 습관을 들여야 돼. 습관을. 숫자를 어디서 보냐? 아까 IR 보고서 있지. IR. 그냥 이런 데서 봐도 돼. 이건 재무제. 아, 그래? 다시 킬게. 여기서 보면은 판관비가 123억이잖아. 123억. 여기서 엄청 늘었지. 갑자기 폭발적으로. 여기서 찔끔 늘다가 이거 넘어가면